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털보의사입니다. 다양한 질환에 관한 특별하고 정확한 지식과 건강에 대한 올바른 상식을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의사들의 거짓말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생각해 온 것으로서 최근의 나라 정책과 전공의 파업 이슈와 관계없습니다. 다른 의사들을 비난할 생각 전혀 없고요. 환자들에게 거짓말을 많이 했던 저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는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자의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환자는 의사가 던져주는 떡고물을 받아먹는 우매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렇게 미화해서 얘기해야지 환자가 이것까지는 알 필요 없잖아 하고 설명하면 안 됩니다. 진실을 알고 자기 인생을 결정해야 되는 환자는 삶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환자는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진실을 알아야 자기 인생을 결정하고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저의 의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악플 달지 마시고 꼭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아요를 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의사들이 무슨 거짓말을 할까요? 뭘 하겠습니까? 병에 대한 거짓말이죠. 그럼 병에 대해서 의사들이 진실을 주로 얘기하는 거 아니냐, 무슨 거짓말을 하겠냐 생각하시겠지만 저도 잘 몰랐는데요. 깊이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리뷰해봤더니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계가 분명하거나 특정한 병은 둘러대기 어렵죠. 예를 들어서 넘어져서 골절됐거나 인대가 끊어졌거나 탈구가 됐거나 아니면 뇌출혈이 됐거나 그런 것들은요 어떻게 설명을 다르게 하기 어렵습니다. 있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죠. 근데 경계가 모호하거나 넓은 그런 질환들은요 거짓말을 하기가 딱 좋습니다. 어떤 거냐? 대부분의 병에 해당됩니다. 두통, 치매, 중풍, 파킨슨병, 고혈압, 당뇨, 뇌종양, 폐암, 간암, 통풍, 류마티스, 관절염,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척추 측만증, 척추관 협착증, 척추분리증, 이 손목 터널 증후군, 그리고 방아쇠 손가락, 그리고 각종 통증 그 자체요. 여기 목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손목 아프다, 관절이 아프다, 그런 것들, 배 아프다, 아니면 가슴이 아프다, 이런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어떤 부분을 잘 설명 못하냐?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 잘 하지 못합니다. 어디가 아프다고 하면요. 일단 그게 왜 아프다고 자꾸 얘기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의사들은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오면 손을 많이 써서 생긴다. 허리가 아파서 오면 자세가 안 좋지 않냐. 목은 자세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들. 그리고 허리가 지속적으로 아프다고 하면 근육이 모자라서 아프다. 근육을 키워야 된다. 제가 과거에 많이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통풍이라고 그러면 특정 음식을 먹어서 생긴다. 그리고 신장이 나쁜 사람은 짜게 먹어서 그렇다. 고혈압인 사람도 짜게 먹어서 그렇다. 그런 말 많이 했죠. 지금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원인만 해도 그리 많고요. 예방에 관한 말도 또 많죠. 예방은 주로 진료 말미에 덕담으로 해줍니다. 환자가 나가기 전에 선생님 저는 그럼 평상시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하기 어렵고 운동하시고 자세 똑바로 하시고 몸 아끼시고 짜게 먹지 마시고 그런 얘기를 꼭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내용 자체가 특별히 근거 있지 않은 의학적 근거가 미약한 과학적이지 않은 내용이 많습니다. 치료 방법의 선택에 대해서도요. 특정 치료에 치우친 설명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는 뭐 비수술적 치료, 뭐 주사 치료를 선호하면 그 주사를 맞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심한 사람이든 안 심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은 수술을 그렇게 많이 하려고 그러면 심한 사람이든 안 심한 사람이든 막 수술을 하는 사람이 많고요. 그러면 이 질환들에 대해서 대부분 원인, 예방,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 왜 거짓말을 도대체 의사들은 하냐? 의사들은 대부분 이 거짓말을 모르고 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저는 환자들한테 어떻게 하면 내용을 더 잘 전달할까 그런 마음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조차도 환자한테 설명하다 보면 무의식 중에 뭔가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확증 편향이라고 하거든요. 한쪽으로 치우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다른 핑계나 어떤 다른 근거가 미약한 그런 근거 아닌 근거들을 막 갖다 대고 환자들한테 막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의사들도 자기 세뇌가 되는 거죠. 뭐 의학적인 근거가 미약한 거라 해도 예를 들어서 뭐 짜게 먹지 마라. 그 얘기를 계속 반복했단 말이에요, 환자한테. 그러면 수만 번 짜게 먹지 마라고 얘기하다 보면요. 나중에 자기가 환자를 만나게 되면 그 똑같은 환자를 만나게 되면 그냥 짜게 먹지 말라는 말이 여과 없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조건반사처럼. 그게 아무 이유 없는 자기 세뇌죠. 제가 척추 환자를 많이 보는데요. 척추 환자에 대해서도 제가 그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는 어떻게 하지 마라, 어떤 환자는 어떻게 하지 마라, 그거를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여태껏. 그랬다가 최근에는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자기 세뇌라고 봐야죠. 뭐 자세를 똑바로 해라, 뭐 근육을 강화해라 그런 얘기들이요. 이거는 의사가 좀 지식이 모자라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이 머리가 나빠서 그렇다기보다는 과학적인 사고를 잠시 내려놓는 그 바람에 이런 비과학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논리적이지 않는 사고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자를 위한다는 마음에 뭔가 좋은 얘기를 해주려고 운동하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 사실은 환자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환자한테 뭐 의사들이 쉽게 얘기하는 말이지만 그 환자들은 그 말의 끝을 잡고 화두처럼 평생 가지고 그 질환을 이겨내기 위해서 의사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그 한마디를 붙잡고 계속 그 쓸데없는 운동을 계속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선의의 거짓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거짓말에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환자들도 진실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환자들의 시간도 중요하고 환자들의 어떤 자기 의사 결정권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뭐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운동에서 뭐 피해 본 거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 말은 그게 아니라 그 운동이 그 어떤 특정 질병을 낫게 하는 효과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그 운동이 그 질환을 낫게 하는 그 효과가 아주 미미하거나 심지어 그 운동을 함으로써 그 특정 질환이 좀 더 악화되는 상황이 있다 하고 하면 환자의 건강과 시간에 대해서 위해를 끼치게 되는 거죠. 심지어 전혀 해롭지 않다 해도 저는 환자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의식 중에 우리가 하는 거짓말들이 근거가 없는 말들이 그 환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의사는 못된 의사들이 있습니다. 일부 의사는 알고서도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 벌려고요. 돈 벌려고 그 환자의 방향이 이쪽이 아닌데 막 이쪽이라고 얘기하고 심하지 않은데 심하다고 얘기하고 이 질병이 아닌데 심지어 이 질병이 아닌데 이 질병에 걸렸다고 거짓말하는 그런 의사도 있긴 합니다. 물론
아주 소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이 그 환자한테 진실을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본의 아니게 하다 보니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는 게 많습니다. 저도 그랬고 다른 선생님들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뇌출혈을 전문적으로 보는 신경외과 의사가 있는데 뇌출혈 환자를 수술하기도 하고 뇌출혈 환자를 매일매일 보고 뇌출혈 환자를 장기적으로 경과 관찰하면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계속 약을 주고 관찰하는 의사가 있죠. 후배들도 있고 선배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그 뇌출혈 환자가 왔을 때 이 사람들이 그 뇌출혈에 특징적인 두통이 있었냐? 그리고 다른 질문도 해봤습니다. 어떤 질문도 해봤냐면 두통이 있으면 뇌출혈을 걱정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뇌출혈 환자는 좀 특징적인 두통이 있었던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부분이. 그리고 두통이 있으면 또는 두통이 심하게 있으면 뇌출혈을 의심해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두통 환자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고 두통 환자 중에 동네 의원에 가는 사람, 물론 뭐 경미하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두통이 같다고 치면 경미하든 뭐 아니면 이게 심각하든 어쨌든 두통 환자가 동네 의원에 가든 병원에 가든 아니면 타이레놀 먹고 버티든 아니면 대학병원에 가든 그 환자를 다 따져봐라. 얼마나 많겠나. 그럼 그 많은 환자 중에 뇌출혈 환자가 정말 아주 미미한데 뭐 몇만 분의 1 될까 말까인데 그 환자들을 과연 두통이 있다고 그래서 몇만 분의 1의 확률인데 이거를 뇌출혈하고 연관 짓는 게 맞느냐?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그랬더니 다들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거는 굉장히 연관 짓기 어렵다. 그래서 두통 환자가 오면 뇌출혈로 연관시키는 거는 좀 굉장히 어려운 연결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고 얘기를 또 합니다. 이게 과학적인 사고죠. 자기가 본 뇌출혈 환자만 두통 거꾸로 연결시켜서 본 것과 두통 전체를 보고 뇌출혈하고 연결한 거는 많이 다릅니다. 과학적으로 사고하게 되면 우리 의사들이 평상시에 편하게 환자들한테 얘기했던 것조차 과학적이지 않게 되고 의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의사 중에 또 못된 사람들은요. 환자를 위한다는 핑계로 환자한테 일부러 안 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자의 병이 심각한데 심각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해 주는 경우가 있죠. 이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자기가 치료한 결과가 나쁜데 그걸 의도적으로 감추려는 그런 의사들도 있는데 이것도 나쁘죠. 그리고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환자를 내 마음대로 조종을 해서 환자의 결과를 조작해서 알려주고 환자의 그 질병을 좋게 해준다는 의도로 지금 있는 것과는 다르게 환자한테 설명하는 행위도 예전에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환자가 정보를 다 알고 자기 몸의 상태를 완전히 파악한 상태에서 환자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사의 거짓말에 관해서 깊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환자가 뭐 뇌종양 말기인데 뭐 환자한테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거죠. 뭐 이거 사실은 별거 아니다. 응? 당신 뭐 완치될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은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의사는 어떤 경우에도 환자한테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핑계도, 즉 환자를 위한다는 핑계조차도 그런 핑계를 대서라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의 자기 결정권 그리고 환자의 인생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도 진실을 알아야
힘이 있다는 거죠. 올바른 설명의 예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걸 들으면 너무 답답하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아픈 사람이 있어요. 허리가 아픈 사람이 왔어요, 병원에. 선생님, 저는 허리가 너무 아파요. 허리가 왜 아플까요? 그러면 잘 모릅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허리가 아픈 건 그나마 좀 낫죠. 왜냐면은 허리가 아픈 대부분의 원인이 허리 디스크이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럼 아예 이게 깜깜이 그냥 뭐 깜깜하게 이렇게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두통을 예를 들어보죠. 두통. 선생님, 두통이 있는데 저는 두통이 왜 왔을까요? 물어보면요. 저는 실제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진짜로. 요새는요. 예전에는 두통에 대해서 많이 공부 안 했을 때는요. 두통에는 뭐 긴장성 두통, 편두통, 뭐 박동성, 혈관성 두통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군발 두통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이런 두통에 대해서 구분을 하려고 그랬어요. 당신의 두통이 어디에 해당되는데 그 두통이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통이 보면 볼수록 더 모르겠고 제가 두통 환자를 다양하게 보지만 그 두통 환자가 도대체 뭐 때문에 아픈지를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책을 찾아봐도 책에도 안 나와 있고 책에도 두통의 원인은 정말 다양하지만 두통의 원인은 또 알 수도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통 환자가 오면 선생님, 저는 머리가 왜 아픈가요? 뒷골이 이렇게 아픈데 이거 혹시 혈압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뒷골이 아프면 목 디스크 때문에 그렇다는데 목 디스크 때문에 아플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또는 환자가 진짜 뭐 목 디스크가 있는 것 같으면 목 디스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환자가 또 원인에 대해서 이런 것도 물어봐요. 선생님, 그러면 저는 머리가 지금 2달, 3달째 계속 아픈데 저는 그럼 뇌종양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아니면 혈관에 이상이 있는 건가요? 그것도 모른다고 대답하죠. 검사를 해보기 전까지는 증상 갖고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통 환자 오면 모릅니다. 일단 얘기하고요. 선생님, 그럼 저는 두통이 안 오게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진료 끝나고 가실 때 물어보면요. 예방 어렵다. 내지는 예방은 모른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전에는 두통을 나름 뭐 공부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조심하시고 뭐 커피 먹지 말고 뭐 차 같은 거 먹지 말고 식사 제때 하고 뭐 규칙적으로 자고 밥도 적당히 먹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운동 적당히 하고 햇빛 쬐고 이런 그냥 거의 뭐 정석 같은 이런 아주 모범적인 건강생활 같은 그런 얘기를 쭉 해줬었어요. 근데 솔직히 이런 거를 어떻게 다 지킵니까?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다 지킬 수가 없죠. 근데 이런 것도 지금은 그냥 잘 모르겠다 얘기합니다. 환자가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러면 원인을 모르는데 예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올바른 설명이 되는 거고요. 치료 방법은 환자의 상태를 파악을 한 다음에 환자에게 맞는 치료를 권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통이 왔다 그러면요. 두통 환자에 대해서 물어보고 검사를 하실 건지 물어보고 검사를 한다는 것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거를 보려고 하는 거지 강력하게 뭐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검사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이상이 나오면 거기에 맞게 치료를 하면 되고 대부분의 환자들이 뭐 이렇게 이상이 없는데 이상이 없는 걸로 나오면 두통에 관해서 열심히 치료를 하면 되는 것이죠. 허리 환자도 마찬가지죠. 허리가 몹시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가 왔단 말이에요. 119에 실려서 뭐 이렇게 정말 꼼짝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 거냐. 이 단계에서 결정하면 안 되고요. 그 환자가 왜 아픈지를 모르니까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진짜 왜 아픈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환자가 아무 이상도 없는 건데 아픈 건지, 디스크가 진짜 조금 찢어졌는데 아픈 건지, 아니면은 뭐 디스크가 너무 많이 나와서 아픈 건지, 아니면 척추에 뭐 종양이 있거나 아니면 피가 고여서 아픈 건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많이 아프면은 약 먹고 좀 안정한 다음에 주사나 좀 맞고 지켜보면 된다. 뭐 검사 주로 할 필요 없다. 뭐 기다리면 된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환자에게 맞는 치료를 권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을 환자한테 제시하는 거라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런 경우 있죠. 뭐 허리 환자가 왔는데 환자가 뭐 MRI 찍을 그런 사정이 안 되고 검사를 또 원치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는 환자에게 이런저런 치료 방법의 그 종류를 얘기해주고 거기서 선택하게 하면 되죠. 이런 경우는 검사를 안 했다고 하면, 검사를 했으면은 만약에 심각한 디스크가 있을 경우 수술 치료까지 얘기해 줄 수 있겠지만, 검사를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 그 치료 방법의 선택에 대해서 제한이 있음을 설명하고 환자한테 약물 치료하고 그냥 진통제 주사 치료 그리고 안정 그런 걸 권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허리가 몹시 아픈 환자가 MRI를 찍었는데 디스크가 너무 심해서 신경이 많이 눌린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경우에는요. 첫 번째, 수술을 안 할 경우 어떻게 되나? 그냥 이대로 놔둘 경우 어떻게 되나? 그걸 먼저 얘기를 해줍니다. 신경이 너무 눌려서 마비가 일부 있고 통증이 너무 심할 경우 수술을 안 하고 지켜봤을 때 마비가 진행될 확률, 그리고 통증이 지속될 확률을 얘기해 주고요. 이걸 약물 치료하고 봤을 때, 주사 치료하고 봤을 때, 수술했을 때 장단점을 환자한테 설명을 해주고 그 각각의 문제점들, 각각의 이익을 환자가 선택을 하게 하는 게 올바른 치료 방법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치료 후에 환자가 어떻게 좋아질 건지 아니면 얼마나 고생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사실 정확히 알기는 어렵고, 보통 한 7, 80%의 환자는 이렇게 해서 쭉 좋아지는데 20, 30%는 좀 더 고생할 수도 있고 1% 미만에서는 뭐 감염이나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올바른 설명에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대부분의 질병에 있어서 잘 모른다. 원인을 잘 모르니까 예방도 알기 어렵다. 내가 말해주기 어렵다. 치료 방법은 당신의 상태를 완전히 파악하고 나서 현대의학으로 거기에 가장 적절한 치료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는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에 비추어서 장단점을 맞추어서 치료 방법을 상의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죠. 이런 거를 다 생략하고 그냥 대충 환자를 진료를 보거나 대충 넘기려고 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건당 진료비가 너무 싸기 때문에 진료 시간을 끌면 끌수록 병원을 운영할 수가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진료실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의사가 하나 앉아 있죠. 의사가 한 명 앉아 있고 진료 그 환자 의자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사가 진짜 빨리빨리 설명하고 빨리 내보내려고 그래요, 환자를. 그러면 환자 중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환자도 있고 환자 중에 시간이 적게 걸리는 환자도 있는데 조금 더 시간 할애해서 설명해 주면 안 되냐.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고 싶은데 그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설명을 할 때가 많은데요. 뭐 짧게 진료를 보고 가신 분도 있겠지만 진짜 길게 진료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게 진료를 볼 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진료실에 들어가서 앉아있는 그 시간에 그
그 의사하고 독대하고 있고 그 의사는 뭐 다른 할 일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진료를 보기 위해서 이 진료실만 가동되는 게 아니고요. 병원의 다른 부분들도 전체가 다 가동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들어가는 비용, 환자를 한 명 보기 위해서 시간당 들어가는 비용이 다른 병원을 가동하는 비용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어서 진료 시간이 길어지면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고 문을 닫아야 됩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물론 의원 같은 경우는 지출을 줄이고 수익을 줄이면 되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다 쳐도 의원은 또 그래서 환자가 많잖아요. 환자가 많기 때문에 길게 진료보기 어렵습니다. 또 병원도 마찬가지로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고 대학병원은 더 비용이 많죠. 대학병원은 덩치가 더 크기 때문에 그 전체를 가동하려면 진료를 진짜 빨리빨리 봐야 이 전체를 돌릴 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구조 때문에 이런 뭐랄까 정확하게 설명 못하는 이런 행태가 좀 고착화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 지켜서 설명 다 해주고 꼼꼼하게 다 챙겨드리고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이거를 다 얘기해주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현실이 이런 걸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떠냐? 제가 알기로는 다른 나라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꼭 현실 탓은 아니고 의사들 생태가 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24시간 아니면 뭐 진료 보는 시간만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논리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데 논리적인 사고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의사들의 거짓말, 거짓말하는 의사들, 의사들은 왜 거짓말을 하나? 라는 주제로 오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절대로 다른 의사 선생님들을 비난하거나 어떤 나쁘게 생각해서 이런 영상을 찍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어떤 그 적절한 진료 방향, 진료가 아니더라도 영상 제작할 때만이라도 진실을 좀 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영상들을 보면요. 물론 제가 과거에 제작했던 영상까지 포함해서 진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드린 말씀에 빗대어 보면요. 뭐 어떤 거 대충 이렇게 뭐 운동하고 좀 뭐 하면 좀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들 의사들은 쉽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를 진짜 열심히 하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한마디 던진 그 엉터리 운동을 환자들이 시간 내서 정말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그리고 어떤 병의 치료법이나 경과 뭐 그런 것들 본인 상태 정확하게 알려주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의사의 소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더 할 거고 진료실에서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정상 진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에서만큼 그리고 제가 앞으로 집필을 더 많이 할 그 책들에서만큼은 정말 거의 다 진실만 이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사들의 거짓말에 대해서 지금까지 털보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